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승백 선생님의 이 평론을 하나 썼던,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김종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 6페이지짜리의 짧은 문건을 하나 받으셨는데, 이 문건은 제가 꼭 거의 한 2년 전에 제목이 성백의 메신저 온 더 로드라는 제목으로 부산민예총의 기관지 함께 가는 예술인에 발표했던 그러한 평론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세 분이 저를 보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 포커스 온이라는 곳에 우리 성백 작가의 이 예술 역정들을 조명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래서 성백을 좀 더 깊게 조망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백의 메신저 온 더 로드는 실제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제한된 지면 속에서도 이게 실제로 원고지가 한 50매 조금 넘는 평론식으로는 내용이 많은 건데, 오늘은 이것보다 훨씬 많게 원고지 한 150매 가량의 글을 썼습니다. 이게 초고인데, 그런데 새롭게 써서 발표를 해야 한다 해서 실제로 이 내용에 걸맞는 전체 PPT는 만들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만 읽으면 힘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로 이 PPT도 주로 이미지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것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귀리의 메신저, 역사의 표면을 두드리다, 성백의 메신저 온 더 로드와 퍼포먼스, 파편, 기억의 아방가르드라는 부제를 잡았고요. 크게는 8가지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귀리의 선 예술가, 귀리의 메신저. 이 두 번째 단락, 형식의 전위에서 삶의 전위로 그린버그와 페터비르그, 이다실 페터비르그의 아방가르드 이론, 이다시 아방가르디스트 성백, 그리고 3. 사무레스 사건으로 현대미술과 퍼포먼스의 수행적 전환, 그리고 4. 두드림과 초혼, 탁본의 신체성, 접촉성, 수행성, 4-1. 몸으로 역사의 표면을 읽다, 탁본의 수행성, 그리고 4-2. 두드림, 초혼으로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5. 파편 속에서 번쩍이는 역사, 발더 베냐민의 역사 철학과 성백, 그리고 6번째, 대항적 아카이브와 기억 투쟁, 6-1. 성백 작품의 대항적 아카이브, 그리고 6-2. 망각과 지배서사에 대항하는 기억 투쟁, 그리고 7번 성백 작가의 철원에서 베를린까지를 따라가는 그 여정을 그린 이 철원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횡단과 장소의 정치학,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도 잠시 보여주셨지만 이 붉은 공에서 매화까지, 실제로 오늘 받으신 조그만 이 원고지 50매짜리의 평론이 들어있는 이미지는 5개입니다. 1번은 베를린 장벽 총탄 자국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백 작가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거기 기념관에 가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탁본을 뜨면서 탁본을 뜨고 난 그 순간에 같이 가신 어느 충군 한 분이 발을 들어서 그 발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한 게, 그리고 이 베를린 거리 바닥에 여기 이 베를린 밑에 도시 가스가 지나가는 가스통, 가스 거기 덮개입니다. 그 덮개 위에 성백이 자신의 그림자를 탁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의 도시에서 탁본을 하는 성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아까 보았던 붉은 공 던지기를 통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해화가 아닌 해화 작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붉은 공에서 매화까지 저항, 인고, 기억, 희망의 변정법이라는 그 단락으로 짚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로 길이의 메신저는 계속 걷는다. 이렇게 총 서론 격과 맺은말 합쳐서 전체 9장의 이 글로, 긴 글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 PPT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에 선 예술가, 길이의 메신저입니다. 예술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때 보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너무 오래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망각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백은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예술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거대한 역사 기념비보다 오래된 거리의 돌바닥을 들여다보고 화려하게 복원된 건축물보다 건물벽에 남은 총탄 자국에 손을 댑니다. 오래된 맨홀 뚜껑, 낡은 가스관 덮개, 벽돌과 보도블록, 전쟁의 흔적, 국경과 장벽의 잔해가 그의 작업에서는 역사를 말하는 표면이 되는 것이죠. 그가 2019년부터 이어온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 역시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성백에게 길은 이동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역사가 퇴적된 거대한 표면입니다. 그는 그 길을 지나면서 장소의 표면에 종이를 붙이고 먹을 묻힌 손뭉치로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물에 새겨져 있던 요철과 상처와 문양이 종이 위로 떠오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탁본이죠. 그러나 성백에게 탁본은 훨씬 더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그의 탁본은 접촉하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드러내는 몸의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백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과물로서의 탁본 작품만 보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작품은 종이 위에 나타난 최종 이미지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은 그가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를 찾아가고 표면을 관찰하고 종이를 펼치고 몸을 낮추고 반복해서 두드리는 과정 전체가 작품입니다. 이것이 성백의 작품의 퍼포먼스적 성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백의 예술은 해화이면서 탁본이고 탁본이면서 퍼포먼스이며 퍼포먼스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빙입니다. 이 메신저 온 더 로드, 즉 길리의 메신저라는 제목은 그래서 의미심장한데, 그는 길리를 이동하는 여행자이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를 왕래하는 메신저입니다. 그 임무는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메시지를 운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가 현재에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하고 있던 메시지를 찾아내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식의 전위에서 삶의 전위로,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방가르드 이론을 할 때 크게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페터 비르그입니다. 이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 이론입니다.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를 모더니즘 미술과 동일시하면서 그 형식을 그 특징을 형식주의에서 찾죠. 그래서 이 그린버그는 이른바 모더니즘 미술 전체 또는 현대 예술 전체를 아방가르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방가르드라는 내용과 무관한 형식, 즉 새로운 기구에 천착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원래 포지올리에서 나왔던 포지올리의 아방가르드 이론에서 나타나는 관점인데, 간략하게 넘어간다면은 그린버그는 이 모더니즘 미술, 현대 미술이 주제보다는 형식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재현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주제의 바탕을 둔 내용성을 추구하거나 삶과 예술의 분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팝아트 등을 아방가르드에서 제외한다. 그가 실제로는 이 현대미술의 효시라고 보는 마네는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미술의 4가지, 5가지 재능의 원리를 서서히 부수어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만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형식상의 새로움, 즉 평면성입니다. 실제로 이 원근법이 사라져가고 모델링과 그라데이션이 사라지고 등등, 실제로 이 재현된 화면 속에서 그 화면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다양한 그런 재능의 원리들을 점점 지어 나가면서, 그림이란 것은 3차원은 현실의 공간을 캔버스에 옮겨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차원에 그려지는 단순한 평면에 불과하다라는 이 평면성의 솔직한 선언이 이 만의 이론의 핵심이었고, 실제로 이 그린버그는 그래서 마네를 현대미술의 선구자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잔보다 더 당겨서 마네를 현대미술의 선구자라고 보면서, 그때 그가 주목한 것은 평면성입니다. 이 평면성을 주장하다 보니 실제로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보이는 그림들은, 캔버스에 그려진 이미지들은 더 이상 현실을 담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그는 형식이, 그저 이 아방가르드 미술이라는 것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과 기교에 천착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예를 들어서 피카소를 아방가르드라 볼 때, 피카소 이론의 피카소 작품의 사회 비판적 측면은 전혀 다 무시되고, 피카소 작품의 기교와 새로운 형식이 피카소를 아방가르드로 만든다는 것이죠. 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네도 역시 마네 작품의 뛰어난 사회 비판적 측면은 다 사상되고, 마네 측면의 새로운 기법적 특징, 형식적 특징인 평면성만이 남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는 이른바 오히려 아방가르드를 이 새로운 기법과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그린버그의 아방가르드 이론은 결국은 이 예술이 실제로는 현실과 무관하게 예술 제도 속에서 그들만 소수의 이 관계자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과 예술의 분리라는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페터 비르그는 이 그린버그가 초래해버린 이 예술의 삶과의 분리, 예술과 삶의 분리를 지향해야 한다. 예술과 삶의 분리를 지향한, 즉 예술을 삶과 통합시키고 삶 속에서 예술을 구현하는, 이것을 그는 비르그는 아방가르드라 보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자면 이 그린버그류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은 해와 조각에 대한 협소한 생각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에 협소하는 형식주의 예술 감상은 무한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초기 모더니즘은 강박적으로, 형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려 결국 주체, 즉 내용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 모더니즘에서 삶과
예술은 분리되고 예술은 자신의 제도, 즉 미술관, 박물관, 딜러, 작가, 관객 등의 예술계 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페터 비르그는 20세기 초 모더니즘이 삶과 분리되면서 제도 속으로 흡인되어 가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르그는 이제 그래서 비르그가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아방가르드인데 이 초기 아방가르드를 전후 50년대 이후에 다시 등장한 네오 아방가르드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는 초기 아방가르드를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아방가르드나 그러나 역사적 아방가르드나 다시 부활해서 이 나중에 50년, 60년대 서구에서 다시 부활한 이 네오 아방가르드까지 실제로 아방가르드를 간통하는 두 가지는 실제로는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 전체 삶의 혁명적 변화란 두 원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페터 비르그는 단지 새로운 것, 즉 기법의 새로움 또는 형식의 새로움이라는 카테고리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운동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두 원리, 다시 현재의 미술이 여전히 아방가르드라고 불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역시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 전체 삶의 혁명적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 페터 비르그의 주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르그의 아방가르드 이론은 형식주의 모더니즘에서 규결되어 버린 예술과 삶의 분리를 넘어 예술과 삶을 통합하는 것, 삶 속에서 예술을 구현하며 예술을 통해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비르그의 관점에서 아방가르드란 매체와 형식의 실험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과 예술의 통합을 지향하는 점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현재도 어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아방가르드라고 선언하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작품이 예술 제도 속에서만 통용되는 자율성을 넘어 자신의 작품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지향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성벽의 작업은 한편에서 전통적 예술 창작의 바깥에 존재하던 탁본이라는 기법을 예술 창작의 기법과 형식으로 끌어들여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형식적 아방가르드, 즉 전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비석이나 금성문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탁본을 도시의 보도블록, 맨홀 뚜껑, 건축물의 외벽, 총탄 흔적으로 확대하고 다시 그것을 몸의 퍼포먼스와 결합시키기 때문이죠. 성벽의 탁본 대상은 도시의 거리, 건물 외벽, 맨홀 뚜껑, 베를린 장벽, 건물이나 땅바닥의 총탄 자국으로 확장됩니다. 다른 한편에서 성벽의 작업은 예술가의 몸을 미술관 밖 거리와 역사 현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삶과 역사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실천적 아방가르드입니다. 성벽에게 캔버스는 더 이상 네모난 천에 국한되지 않죠. 성벽의 탁본과 퍼포먼스는 비르그가 말하는 아방가르드, 궁극적으로 예술과 삶의 재결합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르그가 역사적 아방가르드에서 현재의 아방가르드를 관통하는 특징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술 제도에 대한 공격과 전체 삶의 혁명적 변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한 것은 성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성벽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린버그적 전위와 비르그적 전위를 동시에 통과합니다. 성벽이 세 번째, 사물에서 사건으로 현대미술과 퍼포먼스의 수행적 전환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해프닝, 이 플럭서스 보디 아트와 퍼포먼스 아트가 등장하면서 예술의 중심은 점차 만들어진 물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동하죠. 이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데 작품이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면 작품은 더 이상 미술관의 벽에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술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패기 펠레는 퍼포먼스의 이러한 성격을 사라짐의 존재론과 연결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인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표시되지 않은 것 퍼포먼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퍼포먼스의 유일한 삶은 현재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퍼포먼스는 저장되고 기록되고 문서화되어 재현의 순환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퍼포먼스가 아닌 다른 것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퍼포먼스는 영구히 보존되는 물질적 작품과 달리 수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사라져가는 시간적 기술이다. 이것이 패기 펠렌의 가장 고전적인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이 정의죠. 그런데 이 패기 펠렌의 이론들은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죠. 레베카 슈나이더,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가 레베카 슈나이더를 할 수 있는데 레베카 슈나이더는 펠렌의 이러한 사라짐의 존재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그녀는 퍼포먼스를 물질적 잔여와 대립되는 소멸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남는 것은 아카이브이고 퍼포먼스는 사라진다는 서구 근대의 아카이브 논리에 이미 종속된 사고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는 퍼포먼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억과 반복, 재현, 물질적 흔적 등을 통해 다르게 남는다고 포착하는 것이죠. 남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레베카 슈나이더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성백의 탁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의 탁본 행위에서 두드림이라는 퍼포먼스는 행위가 끝나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 행위는 탁본, 즉 이 탁본이라 말에는 탁본의 행위일 수도 있고 탁본의 결과물일 수도 있죠. 탁본의 결과물이라는 물질적 흔적으로 남지요. 나아가 그 탁본 자체가 이미 과거의 사건이 사물의 표면에 남긴 흔적을 다시 떠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백의 탁본은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탁본 행위는 사라지지만 그 행위가 접촉한 역사의 흔적은 다시 종이나 천위의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백의 탁본 작품에는 역사가 남긴 흔적과 퍼포먼스가 남긴 흔적이라는 두 겹의 잔여 리메인스, 영어로 리메인스입니다. 두 겹의 잔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백의 탁본 작품에는 두 겹의 흔적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과거 사건이 사물 위에 남긴 흔적이죠. 두 번째 흔적은 그것을 예술가가 다시 접촉하고 두드린 행위의 흔적입니다. 이 두 시간이 종이 한 장에 비해서 포개집니다. 그의 탁본에는 사라지는 행위가 역사의 흔적을 다시 남긴다는 역설로 종합될 수가 있죠. 네 번째, 두드림과 초혼, 탁본의 신체성, 접촉성, 수행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발표를 하면 다 못할 것 같아서 제목만 그냥 뽑아왔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즉 두드림과 초혼, 탁본의 신체성, 접촉성, 수행성이라는 것이었고, 그 네 번째의 단락은 몸으로 역사의 표면을 읽다 탁본의 수행성입니다. 제목만 봐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드림입니다. 두드림은 초혼으로서의 퍼포먼스입니다. 즉 성백이 계속 탁본에 두드립니다. 그런데 성백이 탁본한 그 대상에는 그것이 총전 자국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맨홀 뚜껑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 잊어버린 여러 단순한 일상의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강력한 역사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 기억 속에서 다 묻어지고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가 다다다닥 연속해서 두드린 순간
그 사라졌던 그 인물들, 그 형상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인물들, 과거의 사건을 불러내는 그 행위가 바로 거의 탁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파편 속에서 번쩍이는 역사, 발터 벤자민의 역사 철학과 성백인데, 실제로 발터 벤자민은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역사라는 것은 온전한 서술 체계 속에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분으로 파편으로 전달됩니다. 그 파편으로 전달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런 역사가 현재 순간에 번쩍이는 그 성방 속에서 과거를 읽어내고,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은 실제로는 북두칠성 7가지 별이지만 이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각 별들은 실제로는 다른 시간에 만들어진 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시간 속에서 그 북두칠성을 하나의 성자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역사라는 것도 실제로는 다른 시간 또는 다른 공간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현재 속에서 어떻게 파간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터 벤자민의 의미에 따르자면 역사는 온전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구멍이 퉁퉁 뚫려 있고 아주 파편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그 파편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가의 임무이기도 하고 또 예술가의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백이 하는 탁본들은 실제로는 군데군데 모든 곳에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파편으로 남아있는 그 속에서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내용이 상당히 길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대항적 아카이브와 기억투쟁입니다. 이 데리다가 이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책을 쓰고 이 할 포스트가 데리다의 이 아카이브 열정이라는 그러한 이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아카이브 충동이라는 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 둘을 바탕으로 이 오코이 애니즈가 실제로 다시 아카이브 미술이라는 그 아카이브 충동을 역사와 기억의 정치라는 더 넓은 장으로 확대하면서 이른바 아카이브 미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21세기 동시대 미술은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아카이브 미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는 아카이브 미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다양한 그냥 예전처럼 그림이나 또는 조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던져져 놓는 다양한 그러한 일상의 오브제들 또는 우리 옷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작품으로 전시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원래 아카이브라는 것은 이 역사학자들이 아카이브를 만들어낼 때 데리다의 말은 실제 이 아카이브 자체가, 아카이브 안에는 아카이브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자신의 이 의지대로 서술하려고 하는 자들의 권력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카이브 충동은 오히려 반아카이브적이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아카이브만 다시 뽑아서 역사에 서술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원래 아카이브는 말 그대로 기록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아카이브를 배제하고 지워가는 것이 아카이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데리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이브 충동을 예술가들이 다시 21세기 미술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을 뒤집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포스트의 입장에서는 그 21세기 동시대 미술에서 아카이브 미술이 등장할 때 그들은 이렇게 버려지고 지워지고 배제된 아카이브들을 찾아내서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이 바로 현대 21세기 동시대 미술들의 이런 아카이브 미술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오코이 애니즈는 그래서 이 아카이브란 그런 측면에서 오코이 애니즈는 이른바 대항적 아카이브를 주장하고 그 대항적 아카이브라는 기존의 아카이브에서 배제되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망각되었던 이것들 다시 끄집어내어서 역사를 새롭게 재수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아카이브로서 그것을 대항적 아카이브라 합니다. 자, 그 대항적 아카이브는 그래서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망각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배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응하는 그런 기억투쟁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성백의 작품도 이렇게 망각과 지배서사에 대응하는 기억투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아주 길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갔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형단과 장소의 정착은 여기 오늘 받으신 짧은 그래도 대충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붉은 공에서 매화까지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보시기로 하고, 자, 맺은 말을 좀 읽어보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맺은 말, 길 위의 메신저는 계속 걷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선백의 작업을 단순히 탁본 작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죠. 그 예술에는 적어도 네 층이가 존재합니다. 첫째, 탁본, 물질의 표면을 기록합니다. 둘째, 퍼포먼스입니다. 자신의 몸을 역사 속에 투입하는 것이죠. 셋째, 아카이브입니다. 흩어진 기억의 파편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신저입니다. 그 기억을 다른 장소와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제 앞서 밝혔듯이 성백은 예술을 제도안의 자율적 형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삶과 사회 현실 속으로 확장해온 전위예술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작업은 새로운 형식의 발명 자체보다 예술과 삶의 통합, 억압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그리고 관객의 인식과 행동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페터비르그가 역사적 아방가르드에서 발견했던 예술과 삶의 통합이라는 이상을 오늘날의 지역과 세계 속에서 다시 실천한 작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백의 탁본 작품에는 역사가 남긴 흔적과 퍼포먼스가 남긴 흔적이란 두 겹의 잔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백의 독자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탁본이라는 오래된 기법을 퍼포먼스로 바꾸었습니다. 종이는 지지체가 되고 거리는 작업실이 되고 두드림은 몸짓이 되고 표면은 아카이브 되고 흔적은 역사가 됩니다. 그 조각들은 벤자민이 말한 과거의 이미지처럼 어느 순간 우리 현재 속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것이죠. 과거의 이미지는 현재가 자신과 관계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질 위험에 놓인다는 벤자민의 역사 철학은 성백의 작업을 읽는 중요한 일처럼 우리가 틀어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즈가 보여주었듯이 현대미술의 아카이브는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기억을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묻는 비판적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백의 작업은 망각과 지배서사에 대항하는 기억투쟁입니다. 그러나 그 예술은 과거의 비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붉은 공이 철판을 때립니다. 굉음이 울립니다. 흰 천에 붉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상처를 지우지 않은 채 하나하나 매화와 꽃으로 바꾸어갑니다. 긴 겨울을 통과한 뒤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그 꽃은 망각의 꽃이 아니죠. 기억 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성백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과거를 잊자는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잊지 말 것, 그러나 기억에 붙들려 주저앉지도 말 것,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 이 길이의 메신저 온 더 로드의 성백은 그렇게 길이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어느 낡은 벽 앞에서 다시 몸을 낮추고 종이를 펼치겠죠. 그리고 다시 두드리겠죠. 그때 우리가 지나쳐버렸던 역사의 작은 흔적 하나가 흰 종이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것이 길의 메신저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상입니다.